새벽이 막 밝아오던 시간, 북한 북부 지역에 한 군인 관사 앞에 조사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데려가려던 군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도 함께 사라진 뒤였습니다. 식탁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이 남아있었고 옷장과 서랍도 급히 뒤진 흔적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관사 한쪽의 철제 난로 안에서는 타다 만종이 몇 장이 발견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부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할 때는 다음날 아침까지 자술서를 써오라는 지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가족과 함께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조사기관은 왜 날이 밝기도 전에 그를 데리러 온 것일까요? 오늘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에 있을 때 저는 비행사단 후방부에서 항공유 공급을 맡은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계급은 중좌였어요. 연유화에서 맡는 것은 항공유와 윤활유였습니다. 비행장으로 들어오는 연료를 저장하고 훈련 계획에 따라 각 비행대에 내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저장고와 수송 차량을 관리하고 출고 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저희 몫이었고요. 비행기를 직접 고치거나 조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출고를 승인하지 않으면 비행기에 연료를 넣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겨울이 길고 도로가 좋지 않아 수송 차량이 예정된 날짜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연료가 늦게 들어와도 훈련을 줄일 수는 없었어요. 상부에서 정한 비행 훈련 횟수는 그대로 채워야 했습니다. 장부만 보면 우리 부대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공급기관에서 보낸 문서에는 항공유가 계획량만큼 출고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쪽 입고 장부에도 같은 숫자가 올라갔고요. 하지만 실제 저장고에 들어오는 양은 그보다 적을 때가 많았습니다. 연료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면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수량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봉인이 멀쩡한데도 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어요. 출발할 때부터 적게 실은 것인지 수송 도중에 일부가 빠진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양을 장부에 그대로 적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덜 받았다고 기록하면 공급기관의 출고 문서가 거짓이 됩니다. 반대로 서류에 적힌 양을 모두 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모자란 연료는 연유가에서 책임져야 했습니다. 결국 장부에 적힌 숫자부터 맞췄습니다. 다음 공급 때 조금 더 들어오면 부족분을 채워 넣었습니다. 검열을 앞두고는 다른 저장고에 연료를 잠시 옮겨오기도 했어요. 훈련이 급하면 비상시에 남겨둬야 할 예비량을 먼저 꺼내 썼다가 나중에 다시 채웠습니다. 저도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대를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자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능력이 없는 군관이 됐고 훈련을 보장하지 못하면 사상부터 의심받았습니다. 상부에서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조건에서 무조건 보장하라고 했어요.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도 이상한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항공유를 실은 차량 2대가 비행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정된 날짜보다 며칠 늦게 도착한 차량이었어요. 운전기사가 가져온 문서에는 정상적인 항공유가 정해진 양만큼 실려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봉인도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저장고로 옮기기 전에 연료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색과 냄새를 확인하고 물이나 찌꺼기가 섞이지 않았는지 검사하는 과정이었어요. 실제 검사는 연유과의 기술군관이 맡았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가 이상했습니다. 투명한 용기 아래쪽에 물처럼 보이는 것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기술군관은 저장 탱크에 쥐나 다른 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검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연료와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고 보고했어요. 저도 출고를 보류했습니다. 그러다 사단지휘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뒤 큰 비행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항공유 입고가 왜 늦어지느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분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휘부에서는 공급기관의 합격 문서가 있는데 무엇을 다시 확인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공급기관 문서와 상관없이 실제 시료에서 이상이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정확히 확인한 뒤 출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상급기관의 연료 담당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송 과정에서 탱크 안쪽에 남아있던 습기가 조금 섞였을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급기관에서 이미 검사를 마친 연료이니
출고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술군관은 시료가 담긴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단순한 습기로 보기에는 아래쪽에 가라앉은 양이 많다고 했어요. 정밀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상급기관 담당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기술군관에게 공급기관의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기술군관도 더는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료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보고가 상급기관을 의심한 행동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일까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는 문제가 된 연료를 일정 시간 가라앉힌 뒤 탱크 아래쪽에 물과 찌꺼기를 빼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위쪽 연료만 기존 저장고로 옮겨 다시 간이 검사를 하라는 지시였어요.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훈련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시는 문서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구두로만 전달됐어요. 저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연료 부족으로 훈련 계획을 채우지 못하면 연유과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검사를 통과한 연료를 과장이 개인 판단으로 막았다는 보고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탱크 아래쪽에 물과 찌꺼기를 빼낸 뒤 다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두 번째 시료에서는 처음처럼 뚜렷한 침전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술군관은 그래도 정밀 검사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 차량에서 채취한 연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니 훈련이 끝날 때까지 보류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필요한 양 전부를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일부만 출고하고 나머지는 저장고에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조금만 사용한다고 해서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훈련 당일에는 아침부터 비행장이 분주했습니다. 검열 성원들이 도착했고 계획된 순서에 따라 훈련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이륙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비행기도 문제없이 올라갔어요.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훈련기 한 대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고도를 올리던 기체가 갑자기 힘을 잃은 것처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비행장 쪽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기체가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잠시 뒤 활주로에서 떨어진 곳으로 기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비행장 전체에 비산이 걸렸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움직였고 활주로 주변은 통제됐어요. 사고 수습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유가 저장고와 장부에 손대지 말라는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조종사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진 상태라는 말도 사고가 난 뒤에 들었어요. 사고 당일 저녁 저는 연유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출고 장부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료 검사 결과를 적은 기록에도 제 이름이 들어 있었어요. 기술군관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출고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연료를 내보내도록 승인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사고 원인이 항공유 때문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체 자체의 고장일 수도 있었고 비행 중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연료에 이산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내보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날 상급기관에서 조사조가 내려왔습니다. 조사 성원들은 비행기 정비 기록과 비행 계획을 확인한 뒤 연유가 장부를 가져갔습니다. 사고기에 어떤 연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느 저장고에서 나왔는지 누가 출고를 승인했는지 물었어요. 저는 처음 채취한 시료에서 수분으로 보이는 침전물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고 탱크 아래쪽에 물과 찌꺼기를 빼낸 뒤 다시 검사했다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간이 검사에서는 처음과 같은 침전물이 보이지 않아 일부 출고를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조사 상원은 누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상급기관 연료 담당자가 지시했다고 답했어요. 서면 지시가 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기록한 문건이 있느냐고도 물었어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조사 상원은 출고 장부를 펼쳐 제 도장이 찍힌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료 사용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제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동안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연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기술군관이 정확히 무엇을 보고했는지, 상급기관 담당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대로 답했습니다. 그러다 조사실 책상 위에 사고 경위를 정리한 진술문이 놓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한 것과 달랐어요.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조작 미숙과 정비 불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연료에는 문제가 없었고 기술군관이 정상적인 연료를 잘못 판단해
훈련 준비를 방해했다고 돼 있었어요. 연휴관은 기술 공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만 지는 것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연료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조사 성원은 공급기관의 검사 기록이 정상이고 사고 뒤 저장고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조사조가 가져간 것은 물과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기존 연료와 섞인 저장고에서 채취한 시료였습니다. 처음 차량에서 뽑았던 시료가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 채취한 시료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사 성원은 폐기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따질 일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에게 요구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기술공관이 검사 결과를 잘못 판단했고 조종사가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쓰라는 것이었어요. 그대로 쓰면 저는 관리 책임만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급이 내려가거나 다른 부대로 옮겨질 수는 있어도 가족에게까지 문제가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기술공관은 처음부터 연료 사용을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틀렸다는 근거도 보지 못했어요. 죽은 조종사가 잘못했다는 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성원은 다음날 아침까지 자술서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상급기관의 공급 문제나 구두 지시에 관한 내용은 적지 말라고 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쓰면 사고와 별개의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뒤 연료 검사를 맡았던 기술군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고 전 처음 차량에서 채취했던 시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규정상 검사 시료는 일정 기간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조사조에서는 관련 시료를 모두 넘기라고 했고 처음 채취한 것은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기술공간은 자변 용기에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사고 원인이 연료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음 들어온 연료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사용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보고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검사를 잘못한 사람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시료를 조사조에 내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내는 순간 기술군관은 조사 물품을 숨긴 사람이 됩니다. 상급기관의 검사 결과를 조작으로 의심했다는 죄까지 붙을 수 있었어요. 저는 우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음날 기술군관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조에서 불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집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연행된 것인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사 성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전날 기술공관을 따로 만났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검사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물건을 보여주지는 않았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저는 없었다고 했어요. 조사 성원은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을 이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손이 먼저 굳었고 관사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만 나도 창문부터 보게 됐어요. 그래도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가족들 표정에서 불안이 드러날까 걱정됐습니다. 며칠 뒤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미리 연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군복 차림으로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상처는 없었지만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소매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줬는데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 저와 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아들이 비행기 사고가 아버지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되물었어요. 아들은 이틀 동안 보위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상급 기관을 비판한 적이 있는지 항공유가 부족하다는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사고가 난 뒤 어떤 군관을 만났는지 물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알 수 없는 내용도 질문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술 군관과 따로 만난 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조사관은 마지막에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아버지가 집에서 했던 말을 적으라고 했답니다. 아들은 제가 집에서 부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조사관이 그 종이를 찢어버렸다고 했어요. 아들은 다음날 아침 다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고 잠시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식으로 답하면
부대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들어오랍니다. 다음에도 모른다고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제가 망설이는 사이 문제가 어디까지 번졌는지 알았습니다. 아들은 항공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사고가 난 비행장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 아이를 붙잡고 아버지가 한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부르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연료가 들어온 일부터 훈련기 사고, 기술군관의 실종, 조사조가 요구한 자술서까지 차례로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제 말을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아내가 조사조에서 시키는 대로 쓰면 아들은 다시 불려가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요구를 들어준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거짓 진술을 쓰면 다음에는 그 진술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비행사반 정치부의 한 간부가 관사로 찾아왔습니다. 군관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몇 해 전 그의 아들이 부대 물자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운행 기록을 확인해 그 아들이 직접 물자를 빼돌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그 일로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부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는 다음날 아침 상급기관의 조사 차량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사고 보고만 받을 거라면 조사 성원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태워갈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조에서 쓰라고 한 자술서는 아직 한 줄도 제대로 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기술공관이 검사를 잘못했고 죽은 조종사가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쓰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관리 책임만 인정하고 살아남을 수도 있었어요. 첫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군관은 잘못된 연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조종사에게는 자기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제 손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쓰다만 종이를 접어 관사 한쪽의 철제 난로에 넣었습니다. 종이를 태운다고 조사조가 가진 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정해준 내용을 제 손으로 써서 내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아내는 타들어가는 종이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날이 밝기 전에 관할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쪽에 가면 어떤 삶이 기다리는지 몰랐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조사 차량을 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아들이 다시 조사실에 들어가면 결국 아버지를 고발하는 글을 쓰게 될 수 있다는 것만 분명했습니다. 마침 다음날 새벽 북쪽 물자 창고로 출발할 군용 화물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비행장에 필요한 식량과 빈 연료통을 운반하는 차량이었어요. 정식 물자 운반증과 출고표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출발 시간을 앞당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급히 확인할 물자가 있으니 제가 직접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작은 가방 2개만 준비했습니다. 옷을 많이 챙기면 집을 비우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속옷과 딸의 겉옷, 마른 음식만 넣었어요. 모아둔 돈은 옷 안쪽과 신발 밑에 나눠 숨겼습니다. 딸은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아내는 친척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어요. 아들은 군복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인 신분증은 첫 검문소를 지나기 전까지 필요할 수 있어 버리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화물차가 관사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가족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북쪽 친척집에 급한 일이 생겨 가족을 중간에 내려줘야 한다고 했어요. 운전기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화물칸 앞쪽에 실린 빈 연료통과 식량자루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평양에서 조사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초반 검문소에서는 제 신분과 운반증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서는 운전기사가 물자 운반증을 내밀었습니다. 근무병은 제 신분증까지 확인한 뒤 바로 차를 보내줬어요. 두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무병이 화물칸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탈영한 군인 한 명을 찾고 있어 모든 차량을 검사한다는 것이었어요. 운전기사가 운반증과 출고표를 내밀었지만 근무병은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물자 인계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봉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라고 했어요. 근무병은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근무조장을 불렀습니다. 근무조장은 제 신분증과 출고표를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화물칸 문을 조금 열어
식량자루와 빈 연료통을 살펴봤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운전석 쪽 벽에 몸을 붙인 채 연료통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근무조장이 화물칸 안으로 올라왔다면 바로 들켰을 겁니다. 그는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출발하기 전 직접 봉인했다는 확인서를 한 번 더 보여주자 문을 닫고 보내줬어요. 차량이 검문소를 벗어난 뒤에도 화물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북쪽 물자 창고에 도착하기 전 산길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가족과 함께 여기서 내릴 테니 예정대로 창고에 가라고 했어요. 운전기사는 그제야 제가 단순히 친척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고 물었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봐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창고에 도착하면 연유 과장이 중간 저장소를 먼저 확인하러 내렸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신은 지시받은 대로 물자만 운반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라고 했어요. 그 말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경에 도착할 때까지만 시간을 벌면 됐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 일부를 건넸습니다. 운전기사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는 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습니다. 산 아래에는 군부대와 거래하던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부 물자 창고에 식품과 생활용품을 대던 사람이었어요. 국경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저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제 뒤에 선 가족들을 보고 문부터 닫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한 발 들어가 강 건너편까지 갈 길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는 자기는 그런 일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저도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제가 잡혀갈 수 있고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장사꾼은 한동안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직접 데려다 줄 수는 없지만 사람을 알아볼 수는 있다고 했어요. 대신 날이 밝은 뒤에는 움직이지 못하니 가까운 빈집에서 밤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군복을 벗었습니다. 계급장과 군인 신분증도 장사꾼에게 넘겼어요. 그는 군복과 신분증을 한 곳에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며 따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군인 신분증을 꺼내 한참 들여다보다가 제 것과 함께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농촌주택으로 옮겨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점심 무렵 차량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니 군인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사실이 벌써 알려진 줄 알았어요. 장사꾼은 아내와 딸을 부엌 뒤 저장구더미로 내려보냈습니다. 아들과 저는 마른 풀과 농기구를 쌓아둔 헛간으로 들어갔어요. 군인들은 탈영병을 찾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어디 갔는지 묻고 방 안과 부엌을 확인했습니다. 군인 한 명이 헛간 문도 열었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와 마른 풀을 군화로 몇 번 헤쳤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군인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우리 신발이 보일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때 마당에 있던 다른 군인이 빨리 가자고 불렀습니다. 헛간에 들어왔던 군인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량 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장사꾼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장구덩이에서 나온 딸은 옷과 머리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딸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당분간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날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초가을이라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아직 강물이 얼기 전이었습니다. 장사꾼이 연결해준 안내책은 물이 크게 불지 않은 여울목을 골랐습니다. 그래도 순찰 간격이 바뀔 수 있으니 오래 머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책은 불빛이 반대 방향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딸은 제가 업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서로 팔을 잡았어요. 돈과 옷을 넣은 가방은 어깨와 허리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릎 정도였지만 중간으로 들어가자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닥에 돌이 많아 발을 옮길 때마다 몸이 흔들렸어요. 딸이 제 목을 세게 안았습니다. 무섭다고 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조금만 참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아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들이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어깨에 맸던 가방 하나가 물속으로 빠졌어요. 가방끈이 손에 걸려 있었지만 물살을 받으면서 아내의 몸까지 아래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안내책은 가방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있다며 놓지 못했어요. 저와 아들이 함께 끈을 잡아당겨봤지만 몸이 자꾸 물살을 따라 밀렸습니다. 결국 끈을 놓았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떠내려갔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여유도 없었어요. 네 사람이 반대편에 도착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강을 건넌 뒤 젖은 옷을 갈아입고 한동안 산길을 걸었습니다. 중국쪽 안내자가 기다리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딸이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중국에서는 농가 창고와 빈방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낮에는 창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투와 옷차림 때문에 밖에 나가면 금방 눈에 띌 수 있었어요. 중국 쪽 브로커는 우리가 가진 돈을 확인하겠다며 가방과 옷을 직접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작업복 안주머니에 남아있던 군용 물자표를 찾아냈어요. 비행사단 후방부 도장이 찍힌 작은 종이였습니다. 제가 군복과 신분증은 버렸지만 운전기사에게 보여주려고 챙겼던 물자표 한 장이 작업복으로 옮겨 들어간 것을 몰랐습니다. 브로커는 그 종이를 본 뒤부터 제 신분을 계속 캐물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대답하지 않으면 북한 쪽에 연락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계급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후방부에서 연료를 관리했다고만 했어요. 브로커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면 위험도 커진다며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강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탓에 가진 돈도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옷 안쪽에 숨겨둔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딸의 외투 안감에 넣어둔 돈도 내놓았어요. 그래도 브로커가 요구한 금액에는 모자랐습니다. 저는 가족부터 보내고 자신은 남겠다고 했습니다. 남쪽에 도착하면 반드시 나머지를 갚겠다고 했어요. 브로커는 그런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만 남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내도 네 사람이 함께 움직이지 못한다면 다른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북에 있을 때 아들은 제 결정에 그렇게 정면으로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정하면 가족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누구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경에서 우리를 도와준 장사꾼이 중국 쪽 사람에게 연락해 일부 금액을 보증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거기까지 도와줬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머무는 동안 딸이 심하게 앓은 적도 있었습니다. 열이 계속 올랐지만 신분을 확인할까봐 큰 병원에는 데려가지 못했어요. 브로커가 구해온 약을 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열에 들떠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늦으면 안 된다고도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아이를 살리겠다고 데리고 나와 오히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며칠 뒤 열이 내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중국에서 더 오래 숨어 지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붙잡히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고 돈이 떨어지면 브로커가 언제 태도를 바꿀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중국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 차례 차량을 바꿔 타고 라오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는 산길을 오래 걸었어요. 딸이 지치면 제가 업었고 제 다리에 힘이 빠지면 아들이 대신 업었습니다. 라오스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다시 안내를 받아 태국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민국 수용시설에서 한국행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또 붙잡힌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구금이 아니라 신원을 확인하고 한국으로 보내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어느 날 직원이 우리 가족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제 이름과 아내 이름, 아들 이름, 딸 이름이 모두 불렸어요. 네 사람이 함께 한국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닌지 여러 번 확인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는 안전띠를 어떻게 매는지도 몰랐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직접 채워줬어요. 군용 비행기를 수없이 봤지만 민간 여객기에 승객으로 타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기내에는 군인도 지휘관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자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이 제각기 앉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되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관계기관에서 신원과 탈북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제 군 경력 때문에 확인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무했던 부대와 담당 업무, 항공유의 보관과 공급 체계에 관해 여러 차례 설명했어요. 조사관은 제가 설명한 위치를 확인하려고 위성 사진을 펼쳤습니다. 사진에는 혈주로와 정비고, 연료 저장고의 지붕까지 보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건물도 찾을 수 있었어요. 북에서는 가족에게도 비행장 내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위치와 시설 배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비밀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제가 감추고 살았던 곳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제가 말한 내용이 맞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밀을 지킨다며 서로를 감시했는데 밖에서는 지붕과 도로까지 보고 있었으니까요. 신원 확인과 조사가 끝난 뒤에는 하나원으로 옮겨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나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 했던 일과 관련된 직업을 다시 구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군과 비행장에 관한 기억에서 멀어지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물류참고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란 것은 물건이 많거나 시설이 좋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게차 한 대의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평소보다 조금 더 밀린다는 것이었어요. 지게차를 몰던 직원은 바로 작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쪽에 있는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경보음이 울리고 주변 작업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저는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납품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작업이 멈추면 출고가 늦어질 수 있었거든요. 북에 있었다면 일단 조심해서 계속 사용하면서 고칠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자는 작업을 멈춘 직원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알린 것이 잘한 일이라며 정비가 끝날 때까지 해당 구역을 막았어요. 출고가 늦어지는 이유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관리자에게 이 정도 문제라면 속도를 줄여 몇 시간 더 사용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 납품이 조금 늦는 게 무슨 문제냐고 했어요. 작업자에게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일을 멈출 권리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북에서는 상급자가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면 기술군관이 위험하다고 보고해도 결국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버튼을 누르자 창고 전체가 멈췄어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실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지게차가 평소보다 얼마나 더 밀렸는지, 누가 발견했는지,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기록했어요. 저는 사고도 없었는데 왜 기록을 남기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음에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감췄다가 실제 사고가 나면 그때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추락한 훈련기가 떠올랐습니다. 북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문제를 적어두는 것이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고치거나 없애려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곳에서는 작은 이상을 먼저 기록해야 다음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국내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탑승 안내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뒤 기체 점검 때문에 운항이 지연된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약속 시간을 늦는다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비행기로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얼마나 큰 고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정비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 생겨 안전점검이 끝나야 출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타려던 비행기는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그 많은 승객의 일정과 항공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비행기를 띄우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정비 확인이 끝나지 않은 비행기는 누구도 출발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가족은 여행지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일정이 꼬였다며 아쉬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해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을 때도 새로운 일을 겪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대 운전자와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의견이 달랐어요. 경찰은 양쪽 이야기를 따로 듣고 주변 CCTV와 차량 영상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사고 당시 영상을 가져갔어요. 누구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았고 어느 쪽이 더 높은 직장에 다니는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어요. 저는 경찰에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가 아들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보고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로 다시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질문을 받는 순간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정한 답을 제 입으로 말하고 종이에 쓰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교통사고였지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이 남았고 당사자가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데만 쓰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북에 남은 사람들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고 전부터 연료 사용을 반대했던 기술군관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가 보관했다던 시료가 발견됐는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리를 태워준 운전기사와 국경길을 연결해준 장사꾼도 무사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추락한 훈련 뒤에 조종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연료 때문이었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 자체에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료가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출고를 승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면 제가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 두려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조종사와 기술군관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평생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었어요. 물류창고에서 일하다 장비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작업부터 멈추라고 했습니다. 납품 시간이 늦어져도 기록을 고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죄다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이상을 그냥 넘기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공항에 갔던 날 창밖으로 정비 차량이 비행기 주변을 오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전광판에는 출발 시간과 지연 사유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점검이 필요한 비행기는 출발 시간이 바뀌었고 운항이 취소되면 그 사실도 승객들에게 알려졌어요.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하늘로 올라갔고 그 뒤로 다른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추락한 훈련기와 돌아오지 못한 조종사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위험하다고 보고한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가 기계를 멈췄다고 해서 손실을 물어내거나 충성심을 의심받지도 않았어요. 북에 있을 때 저는 중저 계급을 달고 있었습니다. 검문소에서는 제 신분증을 확인한 뒤 경례하며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정작 연료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는 비행기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경례하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다른 직원들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문제가 생기면 정해진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씁니다. 제 판단이 틀리면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해요. 지금은 그게 편합니다. 돌아가신 조종사와 사라진 기술군관에게 진 빚을 갚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남은 삶에서는 문제가 보이는데도 없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위험하다고 말하면 먼저 멈춰서 확인하려고 해요. 요즘은 밤에 전화가 울려도 창문부터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와서 달라진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훈련을 막지 못했던 한 군관. 사고가 난 뒤에는 죽은 조종사와 사라진 기술군관에게 책임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처음 배운 것은 풍족하게 사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말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 사고가 나기 전에 작업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라는 요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사연에서 가장 오래 남은 장면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